동해의 차가운 파도 위, 정체 모를 낡은 목선 한 척이 위태롭게 떠다닙니다. 엔진 소리도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이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다 결국 일본의 어느 한적한 해안가에 닿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호기심에 배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습니다. 뼈만 남은 시신들이 좁은 선실 안에 엉켜 있었고 배 안에는 썩은 생선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기괴한 배를 유령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유령선이 한두 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년 수십 척, 많게는 100척이 넘는 유령선이 일본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북한 어부들의 참혹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일본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이 유령선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배는 10m 안팎의 아주 작은 목선이며 엔진은 수십 년 전 모델을 개조한 듯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레이더나 GPS 같은 현대적인 항해 장비는커녕 제대로 된 지도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 안에서 발견되는 유류품들입니다. 낡은 북한 지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그려진 배지, 그리고 조선인민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힌 소지품들. 이 배들은 모두 북한에서 건너온 것들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동해안에서 출발한 이 작은 목선들이 어떻게 거친 동해를 건너 일본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조난사고가 아닌 북한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고기잡이는 단순히 생계를 잇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부여한 전투입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어로전투라는 생소한 단어를 쏟아냅니다. 겨울철 도루묵과 명태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맞아 전 국민과 군인들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 잡이에 총력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어로전투를 인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적인 사업으로 포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수산사업소를 방문해 산더미처럼 쌓인 물고기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노동신문 일면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 뒤에는 낡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파도와 싸워야 하는 어부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근해는 이미 황폐해진 지 오래입니다. 북한 당국이 부족한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해의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중국 저인망 어선들이 북한 앞바다의 씨를 말려버리자 북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점점 더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북한에서 무려 0km 이상 떨어진 대화퇴 어장입니다. 이곳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황금 어장이지만 겨울철에는 파도가 5m 넘게 치는 험난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대로 된 동력선도 감당하기 힘든 이곳을 북한 어부들은 손바닥만 한 목선을 타고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북한 사회의 가혹한 할당량 제도에 있습니다. 북한의 어부들은 대부분 군부대나 국가기관 소속의 수산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가가 정해준 엄격한 상납금이 존재합니다. 배를 빌리는 비용, 기름값, 그리고 국가에 바쳐야 할 수산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들은 극심한 처벌을 받거나 생계가 끊기게 됩니다. 심지어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어부들은 사상 검토의 대상이 되어 수용소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이 당해 처벌이기에 그들은 눈보라가 치는 겨울바다를 향해 낡은 엔진을 가동합니다. 어부들이 바다로 나갈 때 준비하는 식량은 고작 일주일치 쌀과 약간의 소금, 그리고 물이 전부입니다. 만약 항해 도중 엔진이 고장나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그 순간 배는 거대한 바다 위에 관이 됩니다. 동해의 강력한 북서계절풍은 고립된 목선을 일본 쪽으로 끊임없이 밀어냅니다.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어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배 안에서 발견되는 시신들이 극도로 마른 상태이거나 신발이나 옷을 뜯어먹은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유령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 어부들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견된 유령선 중 상당수에서는 군복을 입은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군인 어부들입니다. 북한 군대는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대마다 자체적으로 부식을 해결해야 하는 자급자족 원칙이 강요됩니다. 따라서 수영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 군인들이 물고기를 잡으라는 명령 하나에 바다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총 대신 그물을 든 이 소년 병사들에게 거친 겨울 바다는 전장보다 더 잔인한 장소였습니다. 항해 경험이 전무한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때 느꼈을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어부들은 운 좋게 일본 해안에 살아있는 채로 구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구조된 직후 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여기가 어디냐가 아니라 우리 배를 고쳐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따뜻한 음식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만약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가족들이 입을 피해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귀순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북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도망쳐 나온 바다로 그들은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비극은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의 목선에 들어가는 엔진은 대부분 중국산 농기계 엔진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들입니다. 이 엔진들은 내구성이 약해 파도가 높은 바다에서는 쉽게 과열되거나 고장납니다. 게다가 배에 실을 수 있는 연료의 양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 돛을 달고 항해하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영락없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현대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19세기 수준의 장비로 21세기의 거친 바다를 정복하라는 무모한 명령이 매년 수많은 유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유령선 행렬은 김정은 정권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수산 부문의 현대화를 외치며 고기잡이를 독려했습니다. 인민들의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외화벌이 수단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제재가 느슨한 수산물을 대량으로 잡아 중국에 팔아넘겨 통치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황금의 원칙을 내세우며 전국의 모든 수산기지에 높은 할당량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제공한 것은 명령뿐이었을 뿐 어부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나 튼튼한 배는 없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어부들이 국가의 압박에 떠밀려 죽음의 바다로 내몰린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독특한 경제구조인 돈주의 존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고기잡이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배를 건조하고 엔진을 사고 기름을 구하는 모든 과정에 돈이 들어가는데 국가는 이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흥부유층인 돈주들입니다. 이들은 수산사업소에 뒷돈을 주고 이름을 빌린 뒤 개인적으로 배를 만들어 어부들을 고용합니다. 돈주는 어부들에게 배와 장비를 빌려주는 대가로 잡은 고기의 70% 이상을 가져갑니다. 어부들은 나머지 30%를 가지고 기름값과 식비, 그리고 국가에 바칠 상납금을 내야 합니다. 손에 쥐는 것은 거의 없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처지이기에 어부들은 돈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어부들에게 가장 잔인한 계절입니다. 명태와 도루묵이 많이 잡히는 이 시기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에 배를 탈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기상 악화 경보가 내려져도 바다로 나갑니다. 남들은 목숨 걸고 나가는데 너희는 왜 안 나가느냐는 보위부의 질책과 돈주의 압박은 거센 파도보다 더 무섭습니다. 일본 해안에서 발견되는 유령선들이 유독 겨울철에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이 겨울 어로전투라는 국가적 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하지만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목선 안에서의 사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엔진이 멈추고 표류가 시작되면 어부들은 가장 먼저 식수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내리는 눈이나 비를 받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배에 남은 생선 내장이나 썩은 미끼를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추위입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젖은 옷을 입고 칼바람을 맞으면 체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좁은 선실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해보지만
아침이 되면 옆에 있던 동료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죽은 동료를 바다에 던질 기력조차 남지 않았을 때 배아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비현실적인 공간이 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입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바다에서 실종되고 유령선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 함구합니다. 오히려 행방불명된 어부들을 탈북자나 배신자로 간주하여 남겨진 가족들을 감시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명령을 따르다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예로운 전사자가 아닌 체제의 수치로 취급받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견된 시신들을 화장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려 해도 북한 당국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화국 인민이 아니다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말입니다. 결국 갈 곳 없는 유해들은 일본의 사찰이나 납골당 한 구석에 이름도 없이 안치됩니다. 유령선 비극은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가 낳은 참사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목선들은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밤이 되거나 안개가 끼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신 장비가 없어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없습니다. 북한 근해를 지키는 경비정들조차 기름이 부족해 먼 바다까지 나와 조난당한 어부들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구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돌아올 기약 없는 편도 여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어부들의 사망률이 전 세계 어업 종사자 중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속에서도 어부들이 바다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다가 유일하게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수산물은 금값에 거래됩니다. 운 좋게 만선을 기록하고 무사히 돌아온다면 가족들이 몇 달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죽음의 공간인 동시에 유일한 희망의 공간인 셈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가느다란 줄 하나를 잡고 어부들은 오늘도 삐걱거리는 목선에 몸을 씻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만 잘 잡으면 아이들 학용품을 사줄 수 있겠지라는 소박한 바람이 그들을 유령선 후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되는 유령선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절박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손때 묻은 낚시도구, 가족의 사진, 그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씹었던 것으로 보이는 나무 조각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도를 헤치고 북쪽으로 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을 것이고 수평선 넘어 고향 땅이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연과 무자비한 체제 앞에서 개인의 의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유령선은 단순히 버려진 배가 아니라 한 인간의 꿈과 가족의 행복이 통째로 수몰된 비극의 현장입니다. 이 유령선 현상은 국제적인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떠내려온 목선들이 일본 해안의 양식장을 파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남은 어부들이 생존을 위해 일본 민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들을 향한 경계심과 동정심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비극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고 당의 압박이 이어지는 한 동해의 유령선은 매년 겨울마다 어김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 어부들의 비극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해의 생태계 파괴와 국제적인 수산물 범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최근 위성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수천 척의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강철 저인망, 어선을 이용해 바다 저인망을 훑으며 오징어를 싹쓸이합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업권을 샀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이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북한 어부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오징어떼를 쫓아 더 먼 바다, 더 깊은 심해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불법 어업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낡은 목선을 탄 북한의 서민 어부들이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잡아온 수산물의 향방입니다. 어부들이 풍랑을 뚫고 가져온 고급 어종인 명태, 게, 오징어는 정작 북한 인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냉동되어 중국으로 밀수출되거나 평양의 고위 간부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진상됩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생선 대가리조차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고기는 당의 보물이라는 구호 아래 어부들의 노동력은 국가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철저히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난당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어부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닙니다. 북한 보위부는 이들이 남조선이나 일본의 정보를 접했는지 혹은 탈북을 시도했는지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몇 달간의 혹독한 고문과 조사를 견뎌내야 하며 사상이 불순하다고 판단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바다에서의 사투에서 살아남았더니 조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그들을 다시 옥죄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일부 어부들은 구조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끝내 말을 아끼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령선이라는 현상을 통해 북한이라는 체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군사력과 핵무기를 과시하며 강성대국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인민들이 바다 위에서 굶어 죽고 뼈만 남은 시신이 되어 이웃 나라 해안가로 밀려가는 것조차 막지 못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수조 원의 돈을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으면서도 어부들을 위한 구명조끼 하나, 무전기 한 대 지급하지 않는 정권, 그 정권의 무능과 잔혹함이 동해를 거대한 시신 안치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해안에 닿은 그 낡은 목선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멀리서 온 쓰레기나 시신이 담긴 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으며 남편이었던 사람들의 절박한 생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그 끝은 유령선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희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화려한 밤바다에는 수많은 어선이 밝은 조명을 밝히며 평화롭게 조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바다 위에서 누군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채 낡은 나무판자의 의지에 죽어가는 동료의 손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령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극한의 고통을 증명하는 가장 슬프고도 명확한 지표입니다. 북한 어부들에게 바다는 더 이상 풍요를 주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강요한 전투장이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나야만 하는 잔인한 형장이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나라를 지배한다는 북한의 선전 문구는 사실 바다에서 죽어가는 인민들을 외면하는 정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유령선들의 행렬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차가운 파도 아래로 사라져간 수많은 이름 없는 어부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거창한 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고기를 잡아 가족들과 따뜻한 옥수수밥 한 그릇을 나누는 소박한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북한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 비극적인 유령선의 항해는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떠다니는 비극을 통해 북한 인민들이 처한 인권의 현주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낡은 목선에 올라거친 겨울바다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뻔히 보이는 그 바다를 향해 엔진을 걸 수밖에 없는 북한 어부들의 심정,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